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AI 전부 거짓말이라고 파헤친 실리콘밸리 AI 연구원의 폭탄 선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사실을 발표한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토록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AI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은 딥시크라는 중국 AI 기술이 미국의 GPT를 뛰어넘었다는 발표에서 시작됐어요.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그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 한켠에서 이상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술적 비약이 너무 급격했거든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의 AI 기술은 미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추월했다니 믿기 어려웠죠.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5년째 AI 윤리와 알고리즘 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제 직감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죠. 밤새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딥시크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어요. 오직 화려한 결과만 발표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계 장현우 교수님이 제게 베이징 연구소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리나,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게. 교수님의 눈빛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요. 장 교수님은 MIT에서 저의 지도 교수였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멘토입니다. 그분의 조언은 항상 옳았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동료 데이비드와 함께 베이징행을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AI 윤리를 전공한 뛰어난 연구자였죠.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정이 단순한 연구 방문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 상공을 지날 때 문득 장 교수님의 고향에 대해 생각했어요. 언젠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한국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인들의 뛰어난 직관과 분석력에 대한 자랑스러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을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죠.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은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홀로그램이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곳곳에 딥시크 AI 혁명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어요. 연구소 책임자인 장 박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술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민낯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외관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지만 묘하게 사용감이 없었어요. 마치 전시용 모형처럼요. 첫날부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장 박사는 실험실을 소개하는 중에도 몇 가지 장비는 슬쩍 넘어갔어요. 이건 점검 중이라 라는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됐죠. 저는 평소 꼼꼼한 성격이라 작은 메모도 모두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든 생각은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연구 환경은 항상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둘째 날 저는 실험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는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항상 오차와 노이즈가 있기 마련인데 이 데이터는 마치 이론적 모델에서 추출한 듯 깔끔했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분명 조작된 거야. 점심시간 저는 중국인 연구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계라는 걸 알자 몇몇은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한 여성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실험 세션에서 저는 슬쩍 몇 가지 테스트를 시도했어요. 데이터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원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안 문제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요. 정말 이상했죠. 과학 연구에서 데이터 공유와 검증은 기본인데 말이에요. 밤늦게 숙소에 돌아와 데이비드와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리나, 뭔가 이상해. 내가 담당한 실험실 장비 대부분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 데이비드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 출신이라 장비를 속일 수 없었나 봐요. 나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어. 이곳은 뭔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침대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도청이 있을까봐 메모장에 글을 써가며 의견을 교환했어요. 데이비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진짜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니야. 쇼윈도에 불과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우리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다음 날 저는 살짝 장비를 조작해 테스트해봤습니다. 작동하는 척하는 장비들은 실제로는 껍데기뿐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와 나는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관찰 결과를 암호화해 온라인 저장소에 백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백업 습관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린 후로 항상 여러 곳에 복사본을 만들어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 습관이 나중에 제 목숨을 구할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어요. 외국인 연구원들은 실제 연구가 아닌 홍보 수단으로 고용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연구원들에게도 조심스레 접근했죠. 그들 중 일부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눈을 크게 뜨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상해요. 제가 요청한 실험 장비는 항상 고장이라고 하고 데이터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데이비드는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 명단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있었어요. 유령 연구원들이었죠. 그리고 발표된 논문들의 데이터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국제사회를 속일 수 있었을까? 그날 저녁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연구원 민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저희의 의심에 공감하며 조용히 충고했어요. 증거를 수집하되 조심하세요. 이곳엔 눈과 귀가 많으니까요. 민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저희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보안 카메라를 잠시 무력화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쓰세요. 그의 도움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죠. 민수는 AI 분야에서 일하기 전에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가 준 USB로 몇 가지 중요한 파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사라졌어요. 그의 숙소는 텅 비어 있었고 연구소 측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데이비드는 중요한 발견에 대해 흥분해 있었어요. 갑자기 떠날 사람이 아니었죠.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부터 제 주변의 감시가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식당에서도 실험실에서도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순간 고향 생각이 났어요. 다시 가족을 볼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 밑에 민수가 준 USB를 숨겨두고 혹시 누가 들어올까 문을 계속 쳐다보며 밤을 지새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릴 방법도 없었어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한 거예요. 데이비드는 살아있다. 당신도 위험하다. 빨리 떠나야 한다. 그리고 서울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탈출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메일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발신자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끝에 국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한국어 문구가 있었어요. 민수의 메시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베이징을 떠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 겁니다. 다음 날 연구소 보안 담당 리우가 제게 접근했습니다. 리나 씨, 오늘 저녁에 식사라도 할까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저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로 승낙했죠.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민수가 알려준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내일 새벽 3시 비상계단으로 나와 북쪽 출구로 나가세요. 택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탈출할 수 있을까? 저녁 식사 중 리우의 질문은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리나 씨는 우리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의문점이라도? 목이 메었지만 평온한 척 대답했어요. 훌륭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식사 도중 리우는 저에게 와인을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술에 약한 척하며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했거든요. 리우는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연구는 어땠나요? 장 교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일반적인 연구 관계입니다. 그분은 훌륭한 멘토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리우는 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리나 씨도 참석해 주세요. 그의 눈빛에서 위협이 느껴졌어요. 무슨 발표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함정일 거라고 생각했죠. 네, 물론이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온라인 저장소에 백업해 두었어요. 새벽 3시 가장 감시가 느슨할 시간을 노려 비상계단을 통해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공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약속대로 북쪽 출구에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민수가 보낸 사람인 것 같았어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출발했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어요. 택시는 우회로를 통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사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미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죠.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새벽 풍경이 꿈같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리우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끝인가? 리우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나 씨, 어디 가시나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가족 문제가 생겨서요.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리우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늦었네. 비행기 놓칠 뻔했잖아.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선 그는 재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를 돕기 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의 존재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재윤은 리우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가 폐를 끼쳤군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인 어른이 위독하셔서요. 그의 한국어 통역을 들으며 리우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재윤은 완벽한 중국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리우는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재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습니다. 곧 안전해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베이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사할까?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어요. 재유는 전직 정보 요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 기업에서 일하지만 한국 정부의 비공식 요청으로 이번 임무를 맡았다고 해요. 민수 씨가 연락했을 때 우리는 이미 당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놀랐어요. 민수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나 봅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한국 영공에 들어섰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을 들었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재유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에서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성준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법 전문가로 제 상황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리나 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성준 변호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하든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어요.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곳에 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한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김민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AI 윤리연구소 소장이었죠. 모은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민호 박사의 진지한 요청에 저는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어요. 민호 박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조작이군요. 세계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사기였어요. 그의 분석력에 놀랐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저와 데이비드가 일주일 동안 발견한 모든 것을 파악했거든요. 이 증거로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민호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박사의 연구소는 놀라웠습니다. 투명한 연구 시스템, 철저한 검증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이 돋보였어요. 이곳에서는 실험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과학의 본질을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첫날 저는 연구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꿈꾸던 연구 환경이에요. 민호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진실만이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믿습니다. 속임수는 결국 모두를 해치죠. 그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민호 박사팀은 제가 가져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에요. 실제 실험 데이터가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가짜 데이터죠.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석력에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팀은 거의 없었거든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베이징으로 보낸 장 교수가 중국 정부와 연계된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미국 연구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믿었던 멘토가 배신자였다니. 장 교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목이 메었습니다. 성준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충격적이겠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요. 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제게 단순한 지도 교수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멘토였거든요. 그럼 교수님이 저를 베이징으로 보낸 것도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미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을 확인하고 위험해지면 제거하려 했겠죠. 등줄기가 오싹했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새삼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가 제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은 몰랐죠.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장 교수의 영향력은 미국 학계에도 미치고 있을 테니까요.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새벽녘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데이비드로부터였습니다. 살아있어. 걱정 마. 곧 만나자. 너무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즉시 민호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연락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호 박사와 성준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국제기관들과 접촉하고 데이비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내 협력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도울 거예요. 민호 박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어요. 민호 박사 팀은 제가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AI 기술의 허상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박성준 변호사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데이비드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저 데이비드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국제 언론에 증언하게 되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베이징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딥시크 AI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세계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사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적인 내부 고발자가 된 거였어요. 기자회견 후 온라인상에서는 저를 향한 비난과 지지가 뒤섞였습니다. 중국 측은 저를 망상에 사로잡힌 배신자로 몰아붙였고 일부 서방 언론들은 용기 있는 과학자로 치켜세웠어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베이징에서의 감시, 데이비드의 실종, 그리고 탈출 과정이 계속 꿈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데이비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살아있기는 할까? 민호 박사는 저를 연구팀에 합류시켜 주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다. 그의 말에 감사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됐어요. 또한 한국의 연구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 연구소의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모든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연구 결과는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였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이곳에서는 살아 숨쉬는 철학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호 박사가 흥분한 얼굴로 뛰어왔어요. 데이비드를 찾았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시설에 갇혀 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구할 수 있나요? 제 질문에 민호 박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공조로 외교적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곧 석방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데이비드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성준 변호사의 짧은 메시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 압력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데이비드가 석방된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데이비드는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어요. 그를 껴안은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의 손은 여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죠. 데이비드는 구금 기간 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계속해서 신문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들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 민수라는 사람이 내부에서 도왔어. 그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데이비드의 말에 놀랐어요. 민수는 저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데이비드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데이비드는 중국 연구소에 더 많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AI 기술을 과장한 게 아니야. 더 큰 계획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그들은 전 세계 AI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백도어를 개발하고 있었어. 이건 기술 패권을 넘어선 안보 문제야. 민호 박사와 성준 변호사는 데이비드의 증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국제안보기관들에 이 정보를 전달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과학적 사기를 넘어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데이비드의 회복을 돕는 동안 저희는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베이징에서의 경험, 발견한 자료들,
그리고 데이비드가 구금 중에 들은 정보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전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AI 프로젝트는 기술 발전이 아닌 세계 정보 체계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였어요. 이제 저희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 박사팀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했어요. 중국의 AI 기술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거짓이 위험한지를 모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과학은 진실과 투명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날 밤, 데이비드와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가끔씩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 폭로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옳은 거야, 리나. 데이비드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거짓은 결국 더 큰 피해를 가져올 뿐이야.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컨퍼런스 당일 전 세계 언론이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민호 박사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는 과학의 진실과 윤리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연단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시작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베이징 AI 연구소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는 모든 경험과 증거를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구금 중에 알게 된 중국의 실제 AI 계획을 공개했거든요. 그들은 기술력이 아닌 기만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에 컨퍼런스장은 술렁였어요. 컨퍼런스 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중국 AI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많은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중국 정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저희의 폭로로 인해 국제 AI 연구 환경이 크게 변화했어요. 투명성과 윤리적 지침이 강화됐고 한국은 이 분야의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민호 박사의 연구소는 글로벌 AI 윤리 기준을 수립하는 중심이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이곳의 연구 환경과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특히 민호 박사팀의 윤리적 접근 방식은 제가 추구하던 과학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저는 미국 대신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 선언에 민호 박사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AI 윤리연구소의 일원이 되었어요. 데이비드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AI 윤리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진실과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베이징에서의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저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장 교수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다른 중국 연구원이 망명해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두렵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복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동료들 그리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진실을 위한 연대는 어떤 위협보다 강하다고 믿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놀랍도록 평화롭습니다. 아침마다 한강을 따라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연구소에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과 협력하며 AI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한국 문화를 배우러 다니죠. 이미 한국어도 꽤 늘었어요. 데이비드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미국 AI 윤리위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가끔 영상통화로 연구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진정한 연구자로서의 삶을 찾았으니까요. 민호 박사는 아버지 같은 멘토가 되었고 연구소 동료들은 모두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한국의 정직함과 따뜻함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장현우 교수의 배신은 여전히 아픈 기억입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죠.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가 서울을 방문했어요. 그는 여전히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엔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재윤과도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는 임무였지만 이제는 친구죠.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제2의 고향인 한국에서 진정한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진실을 마주해야 빛나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베이징의 거짓과 서울의 진실입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소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웠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위험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